집 있고 퇴직금도 있어요. 근데 일을 못 쉬겠더라고요. 이상하죠? 없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집 5억짜리 있고 퇴직금도 5천만 원 남아 있어요. 근데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은 84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이게 전부예요. 나가는 돈은요? 100만 원은 그냥 나가거든요.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결국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있는 건 있는데 그게 쓸 수 있는 돈이 아닌 분. 오늘 이 얘기 한번 해볼게요. 먼저 제 상황부터 말씀드리자면 집이 있어요. 서울에 5억짜리 집 한 채 있거든요. 제 명의로 되어 있고 대출도 없습니다. 남편이랑 젊었을 때 무리해서 샀던 집인데 그게 지금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힘들었어요. 대출 갚느라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거든요. 외식도 거의 못했고 여행은 생각도 못했죠. 아이들 학원비 내면서 대출이자 내면서 매달 빠듯하게 살았습니다. 주변에서 무리하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그때 아니면 평생 못 살 것 같았거든요. 서울 집값이 자꾸 오르니까 불안했죠. 그래서 무리해서라도 샀던 거예요. 근데 그 덕분에 지금 내 집이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3년 전에 먼저 갔거든요.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아침에 멀쩡하게 밥 먹다가 갑자기 쓰러진 거예요. 병원에서 일주일 버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진짜 막막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집이라도 있으니까 버틸 수 있었어요. 갈 곳이 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됐죠. 이 나이에 집 없으면 진짜 막막하거든요. 퇴직금도 있어요. 5천만 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저도 평범하게 직장 다녔거든요. 월급 많이 받는 곳은 아니었는데 오래 다녔어요. 중간에 애들 키우느라 쉰 적도 있었고 이직도 몇 번 했죠. 그래도 꾸준히 일했으니까 이 정도 모인 거예요. 퇴직할 때 받아서 그냥 예금에 넣어뒀습니다. 어디 굴릴 줄도 모르고 잘못 건드렸다가 날릴까봐 무서웠거든요. 주변에서 주식해라, 펀드해라 얘기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거 잘 몰라요. 뉴스에서 손해봤다는 얘기 나오면 괜히 겁나더라고요.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예금도 조금 있어요. 비상금이라고 따로 모아둔 거죠. 많진 않아요. 한 1,000만 원 정도? 이것도 손 안 대고 그냥 놔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합치면 5억 5천은 넘습니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누가 보면 그 정도면 괜찮네 할 수도 있어요. 노후 준비 잘 됐네 소리 들을 수도 있죠. 근데요, 문제는 이게 다 묶여 있는 돈이에요. 집은 팔 수가 없거든요. 팔면 어디로 가요? 월세 살면 그 돈도 매달 나가잖아요. 보증금 들고 이사 가도 결국 돈은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 혼자서 이사 다니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남편 있을 때는 둘이서 하니까 그래도 됐는데 지금은 짐 싸는 것도 새 동네 적응하는 것도 다 혼자예요. 생각만 해도 피곤하더라고요. 퇴직금은 건드리기가 무섭습니다. 한번 손 떼면 계속 줄어들 것 같아서요. 이번 달 50만 원 쓰면 다음 달도 쓰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어느새 바닥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큰 병이라도 나면 어떡해요.
남편도 갑자기 쓰러진 거였거든요.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때 쓸 돈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생활비로 다 쓰면 안 되죠. 비상금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비상시에 써야 하는 돈인데 이걸 생활비로 쓰기 시작하면 끝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한번 무너지면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못 건드립니다. 그래서 가진 건 있는데 쓸 수가 없어요. 있는 건 있는데 그게 현금이 아니거든요. 통장에 숫자만 있고 손에 쥘 수 있는 돈이 아닌 거죠. 매달 통장에 찍히는 돈은 84만 원이 전부예요.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돈입니다. 5억 넘게 가진 사람이 한 달에 84만 원으로 살아요. 이상하죠? 근데 이게 제 현실이에요. 자, 그러면 매달 들어오는 돈을 한번 볼게요. 국민연금 50만 원 나옵니다. 많지 않죠? 저도 알아요.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젊었을 때는 국민연금이 그렇게 중요한 줄 몰랐거든요. 그냥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돈이라고만 생각했죠. 나중에 받는다고는 하는데 그때는 너무 먼 얘기 같았어요. 그리고 중간에 애들 키우느라 일을 쉰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국민연금을 안 냈죠. 경력 단절이라고 하잖아요. 저도 거기 해당됐던 거예요. 첫째 낳고 3년 쉬었고 둘째 때도 좀 쉬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은 연금이 안 쌓인 거죠. 그때는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몰랐어요. 당장 애 키우는 게 급했으니까요. 나중에 다시 일하긴 했는데 월급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연금도 적게 쌓인 거예요. 지금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더라고요. 어쨌든 50만 원, 이게 제 국민연금이에요. 기초연금도 받고 있어요. 34만 원 정도 나오거든요. 이건 나라에서 주는 거잖아요. 65세 넘으면 소득 적은 사람한테 주는 연금이요. 처음에는 이것도 받을 수 있는지 몰랐어요. 집이 있으니까 안 될 줄 알았거든요. 주변에서도 집 있으면 기초연금 못 받아 그러더라고요. 근데 알아보니까 집 있어도 받을 수 있었어요. 주민센터 가서 물어보고 신청했습니다. 다행히 됐어요. 이것도 안 됐으면 진짜 막막했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합치면 84만 원이에요. 이게 매달 제 통장에 들어오는 돈 전부입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달랐어요. 남편 국민연금이 더 많았거든요. 남편이 월 100만 원 넘게 받았습니다. 직장을 오래 다녔고 월급도 저보다 많았으니까요. 둘이 합치면 150만 원은 됐었어요. 그때는 그래도 좀 숨통이 트였죠. 150만 원이면 아주 넉넉하진 않아도 둘이 살기엔 괜찮았거든요. 근데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게 다 사라진 거예요. 남편 연금 100만 원이 그냥 없어진 거죠. 유족연금이라고 받긴 합니다. 근데 그게 남편 연금 전부가 아니거든요. 60%밖에 안 줘요. 100만 원 받던 사람 배우자한테 60만 원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것도 제 연금이랑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야 해요. 둘 다 받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산해 봤어요. 유족연금 60만 원 받을까? 아니면 제 연금 50만 원에 유족연금 30% 더해서 받을까? 계산해 보니까 그냥 제 연금 받는 게 조금 더 낫더라고요. 얼마 차이 안 나지만요. 억울하죠. 남편이 평생 낸 연금인데
30년 넘게 꼬박꼬박 냈는데 왜 저한테 다 안 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그게 제도래요. 어쩔 수 없대요. 그냥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개인연금은 없어요. 젊었을 때 들어둘 걸 그랬어요. 보험 아줌마들이 맨날 왔었거든요. 연금 들어라. 노후 준비해라. 근데 그때는 여유가 없었어요. 대출 갚고 애들 키우고 생활비 쓰면 남는 게 없었거든요. 노후 준비해야 한다는 거 알았죠. 근데 당장 살기 바빴어요. 그게 지금 와서 발목 잡는 거예요. 그때 조금이라도 넣어뒀으면 지금 10만 원이라도 더 나올 텐데 후회해도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요. 매달 들어오는 돈은 84만 원이에요. 국민연금 50만 원, 기초연금 34만 원. 이게 전부입니다. 5억 넘게 가진 사람한테 들어오는 돈이 84만 원인 거예요. 한 달을 이 돈으로 버텨야 합니다. 가능할까요? 들어오는 돈은 84만 원이에요. 그러면 나가는 돈은 얼마일까요?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관리비부터 볼게요. 작은 아파트라서 관리비가 10만 원 정도 나와요. 겨울에는 난방비 때문에 15만 원 넘게 나올 때도 있거든요. 여름에 에어컨 좀 틀면 또 올라가죠. 관리비는 무조건 내야 하는 돈이에요. 안 내면 안 되잖아요. 그냥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통신비도 있어요. 핸드폰 요금이 5만 원 정도 나옵니다. 인터넷이랑 TV 합쳐서 3만 원 정도 되고요. 이것도 매달 나가는 거예요. 줄이고 싶어도 쉽지 않더라고요. 요즘 핸드폰 없이 어떻게 살아요? 은행 앱도 써야 하고 카톡도 해야 하잖아요. 자식들이랑 연락도 해야 하고요. 보험료도 있어요. 이게 은근히 많이 나갑니다. 실비보험 하나 들어놨는데 8만 원 나가고요. 암보험도 하나 있어서 4만 원 더 나가요. 젊었을 때 가입한 건데 이 나이 되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더라고요. 이거 해지하면 나중에 큰일 나요. 병원 갈 일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주변에서 보험 해지했다가 후회한 분들 많이 봤어요. 아프고 나서 보험 들려고 하면 안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까워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공과금도 나가요. 전기세, 가스비, 수도세 다 합치면 한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혼자 살아서 그나마 이 정도예요. 아껴 쓴다고 아끼는데도 그래요. 안 쓰는 방 불 끄고 물 아껴 쓰고 그래도 기본으로 나가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가 고정비예요. 관리비 10만 원, 통신비 8만 원, 보험료 12만 원, 공과금 7만 원. 벌써 37만 원이 나갔습니다. 84만 원에서 37만 원 빼면 47만 원 남죠. 이걸로 한 달 먹고 살아야 해요. 식비가 제일 큰 거예요. 혼자 먹는다고 적게 드는 게 아니거든요. 마트 가면 뭘 사도 비싸요. 채소 조금, 고기 조금 사면 5만 원은 금방이에요. 그래도 아껴 먹습니다. 반찬 해놓고 며칠씩 먹고 외식은 거의 안 해요. 밖에서 밥 한 끼 먹으면 1만 원은 기본이잖아요. 그렇게 아껴도 식비가 한 달에 30만 원은 들어요. 적게 먹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영양도 챙겨야 하고 너무 안 먹으면 몸이 안 좋아지잖아요. 47만 원에서 식비 30만 원 빼면 17만 원 남습니다. 이걸로 나머지를 다 해결해야 해요. 병원비도 있어요. 나이 들면 여기저기 아프거든요.
혈압약 타러 가야 하고 관절도 안 좋아서 정형외과도 가요. 실비 있어도 본인 부담금은 내야 하잖아요. 한 달에 병원비로 5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아플 때는 더 나가고요. 경조사비도 있어요. 이게 무시 못합니다. 누가 돌아가셨다. 누가 결혼한다. 안 갈 수가 없잖아요. 봉투에 5만 원, 10만 원 넣어야 하거든요. 한 달에 하나만 있어도 부담되는데 겹치면 진짜 힘들어요. 없는 돈 쥐어짜서 내야 합니다. 교통비도 있어요. 버스 타고 다니면 얼마 안 든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병원도 가야 하고 마트도 가야 하고 한 달에 3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다 합쳐볼게요. 고정비 37만 원, 식비 30만 원, 병원비 5만 원, 교통비 3만 원. 벌써 75만 원이에요. 경조사 하나만 있으면 85만 원 넘어갑니다. 84만 원 가지고는 빠듯한 거예요. 여유가 없어요. 뭐 하나 깨지면 바로 마이너스거든요. 갑자기 아프거나 경조사가 겹치거나 그러면 퇴직금 손 떼야 해요. 이러니까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퇴직금 5천만 원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 쓰면 되지 않냐고요? 저도 그 생각 해봤어요. 매달 모자라는 거 10만 원, 20만 원씩 꺼내 쓰면 되지 않나? 5천만 원이면 한참 쓸 수 있잖아요. 근데요, 그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한번 손 떼면 멈출 수가 없어요. 이번 달 20만 원 꺼냈으면 다음 달도 꺼내게 되거든요. 그 다음 달도요. 한번 무너지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번 달만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쩔 수 없지 그러다가 어느새 1,000만 원 없어지고 2천만 원 없어지고 그러다 보면 바닥이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게 무서워요.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거 보는 게 진짜 무섭습니다. 늘어나는 건 없고 줄어들기만 하잖아요. 그 불안감을 어떻게 감당해요? 그리고 이 돈은 비상금이에요. 진짜 큰일 났을 때 써야 하는 돈이거든요.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 깨달았어요.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아침에 멀쩡하던 사람이 저녁에 병원에 누워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는지 아세요? 일주일 입원하는데 몇백만 원 나왔습니다. 중환자실이라서 더 비쌌어요. 보험으로 일부 해결했는데도 목돈이 나갔거든요. 그걸 겪고 나니까 알겠더라고요. 돈은 있어야 해요.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쓸 돈이 있어야 합니다. 저도 언제 쓰러질지 몰라요. 암에 걸릴 수도 있고 뇌졸중이 올 수도 있고 그때 병원비가 얼마가 나올지 모르잖아요. 수술비, 입원비, 약값, 보험으로 다 안 되거든요. 본인 부담금이 꽤 커요. 그때 돈이 없으면 어떡해요?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죠. 그게 싫어요. 자식들도 살기 바빠요. 애들 키우고 대출 갚고 거기다 부모 병원비까지 부담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짐 지우기 싫거든요. 그래서 퇴직금은 못 건드려요. 이건 정말 마지막 보루예요. 이거 다 쓰면 진짜 끝이에요. 또 있어요. 제가 몇 살까지 살지 모르잖아요. 요즘 90까지 사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도 건강하면 그 정도 살 수 있어요. 지금 60대 후반인데 앞으로 20년은 더 살 수 있는 거죠. 20년 동안 매달 20만 원씩 꺼내 쓴다고 해봐요. 20만 원 곱하기 12개월 곱하기 20년. 그게 얼마예요?
4,800만 원이에요. 5천만 원 있으면 딱 맞는 것 같죠? 근데 그건 물가 안 오른다는 가정이에요. 물가는 매년 올라요. 지금 20만 원으로 살 수 있는 게 10년 뒤에는 30만 원 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부족해지는 거예요. 계산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함부로 손 떼기가 무섭습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을 것 같고, 다 쓰고 나면 진짜 막막해질 것 같고, 차라리 몸이 움직일 때 일해서 버는 게 나아요. 퇴직금은 그대로 놔두고 일해서 모자란 돈 메우는 거죠. 그게 더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는 거예요.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예요. 퇴직금 지키려고요. 이게 제 현실입니다. 집 5억이면 팔아서 쓰면 되지 않냐고요? 그 말도 많이 들었어요. 근데요, 집 팔면 어디로 가요? 지금 사는 동네에서 30년 넘게 살았거든요. 마트가 어디 있는지, 병원이 어디 있는지 다 알아요. 동네 사람들도 알고 아는 얼굴들이 있어요. 이 나이에 새 동네 가서 적응하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낯선 데 가면 불안하거든요. 그리고 집 팔면 그 돈 어디로 가요? 월세 살아야죠. 서울에서 혼자 살 수 있는 작은 집 월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보증금 5천에 월세 50만 원은 기본이에요. 좀 괜찮은 데 가려면 더 내야 하고요. 월세 50만 원이면 1년에 600만 원이에요. 10년이면 6천만 원이 나가는 거죠. 집 한 돈이 월세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집 팔아서 뭐가 남아요? 결국 똑같거든요. 돈은 없어지고 내 집도 없어지고 차라리 내 집에서 버티는 게 나아요. 월세 안 내도 되니까요. 관리비만 내면 되잖아요. 주택연금 들면 되지 않냐는 말도 들었어요. 집 맡기고 매달 돈 받는 거요. 그것도 알아봤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5억짜리 집으로 70세에 가입하면 월 10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괜찮아 보이죠? 근데 이게 평생 빚지는 거예요. 받은 돈이 쌓여서 나중에 집값 넘어가면 어떡해요. 물론 그건 자식들이 안 갚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왠지 찜찜해요. 그리고 주택연금 받으면 집을 물려줄 수 없어요. 내가 죽으면 집이 은행 거가 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뭐라도 남겨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내가 평생 힘들게 산 건데 그게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자식들 고생한 거 아니까 조금이라도 보태주고 싶었어요. 근데 주택연금 들면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 안 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집이 제 전부예요. 남편이랑 평생 모아서 산 집이거든요. 대출 갚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외식도 못하고 여행도 못 가고 애들 학원비 아끼면서까지 대출 갚았어요. 그렇게 해서 겨우 내 집 만든 건데 이걸 그냥 팔아버리라고요? 그게 쉽지 않아요. 감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현실적으로도 팔면 손해거든요. 집 팔면 양도세도 나와요. 복잡한 계산이 있는데 어쨌든 세금 내야 해요. 5억 다 내 손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팔고 나서 전세 가면요. 전세금이 재산으로 잡혀서 기초연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집이 있어도 기초연금 받거든요. 근데 팔아서 현금 들고 있으면 계산이 달라져요. 그래서 집 파는 건 쉽게 결정 못 합니다. 팔아서 좋을 게 없어요. 결국 집은 있는데 돈은 없는 거예요.
자산은 5억인데 쓸 수 있는 돈은 84만 원인 거죠. 이게 진짜 이상한 상황이에요. 집이 돈이면 좋겠어요. 근데 집은 그냥 집이에요. 살 곳이지 현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못 팔아요. 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을 해요. 쉬고 싶어도 못 쉬는 거죠. 지금 건물 청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 건물이에요. 아침 일찍 가서 사무실 청소하고 화장실 청소하고 사람들 출근하기 전에 끝내야 하거든요. 새벽 5시에 나가요. 8시까지 끝내고 집에 옵니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일하는 거죠. 월급이 많지는 않아요. 한 달에 60만 원 정도 받거든요. 근데 이 60만 원이 있어서 버티는 거예요. 연금 84만 원에 60만 원 더하면 144만 원이잖아요. 이 정도면 그래도 숨통이 좀 트여요. 빠듯해도 마이너스는 안 나거든요.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새벽에 일어나야 하니까 힘들어요. 겨울에는 특히 힘들죠. 어둡고 추운데 나가야 하거든요. 쓸고 닦고 비우고 쓰레기통 비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무거운 것도 있고 냄새나는 것도 있고 허리가 안 좋아서 힘들 때 있어요. 숙여서 일해야 하잖아요. 집에 오면 허리가 뻐근하더라고요. 근데 어쩔 수 없잖아요. 몸이 움직일 때 일해야 해요. 지금 아니면 언제 벌겠어요. 이 일 구한 것도 쉽지 않았어요. 요즘 나이 많으면 안 뽑으려고 하잖아요. 젊은 사람 쓰고 싶어 하지. 다행히 아는 분 소개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하시던 분이 그만두셔서 자리가 났거든요. 감사하죠. 이 자리도 소중해요. 쉬고 싶은 날도 있어요. 새벽에 알람 울리면 눈을 못 뜨겠더라고요. 오늘은 좀 쉴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못 쉬어요. 하루 안 나가면 그날 품삯이 없잖아요. 하루에 3만 원이거든요. 그걸 그냥 날리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리고 한 번 쉬면 계속 쉬고 싶어져요. 몸이 기억하거든요. 따뜻한 이불 속이 편하다는 걸. 그러다 보면 나가기가 점점 싫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프지 않으면 일단 나갑니다. 진짜 못 움직일 정도 아니면 나가는 거예요. 남편 살아있을 때는 안 그랬어요. 남편 연금이 있으니까 제가 굳이 일 안 해도 됐거든요. 둘이 150만 원이면 그래도 살만했잖아요. 근데 혼자가 되니까 달라졌어요. 84만 원으로는 안 되거든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변에 저 같은 분들 많아요. 60대 후반, 70대 초반인데 일하시는 분들, 청소하시는 분들, 경비 서시는 분들,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 다 사정이 있는 거예요. 건강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안 하면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선택이 아니라 생존인 거죠.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그래도 몸이 버텨주니까요. 근데 5년 뒤, 10년 뒤는 모르잖아요. 무릎이 더 안 좋아지면? 허리가 더 아프면? 그때는 어떡하죠? 그 생각하면 무서워요. 일 못하게 되면 진짜 답이 없거든요. 그때는 퇴직금 손 떼야겠죠. 아니면 자식들한테 손 벌려야 하고. 그래서 지금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몸이 버텨줄 때 최대한 버는 거죠. 언제 못하게 될지 모르니까요. 쉬고 싶어요. 솔직히 너무 쉬고 싶습니다. 친구들 보면 부러워요. 여행 다니는 친구들 있거든요. 연금 넉넉하게 받는 친구들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근데 제 현실은 그게 아니잖아요. 집 있고 퇴직금 있어도
일을 해야 살 수 있어요. 이게 제 상황입니다. 남편 살아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남편이 퇴직하고도 다른 데 취직해서 일했거든요. 둘이 합쳐서 한 달에 300만 원 정도는 됐어요. 넉넉하진 않았어도 부족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줄 알았어요. 근데 혼자가 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84만 원이 통장에 찍혀요. 그걸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처음엔 실감이 안 났습니다. 한두 달 지나니까 알겠더라고요. 아, 이게 진짜 내 돈이구나. 이게 전부구나. 그때부터 계산하게 됐어요.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고, 통신비 내고, 뭐 하나 사려면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거 사도 되나? 이번 달 남을까? 예전엔 안 그랬거든요. 마트에서 뭐 집어도 그냥 샀어요. 지금은 가격표 먼저 봅니다. 할인하는 거 찾게 되고요. 완전히 달라진 거죠. 제가 가진 게 없는 건 아니에요.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불안하더라고요. 있는데 불안한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다 알겠더라고요. 내가 가진 건 묶여 있는 거였어요. 집은 팔기 전엔 그냥 집이거든요. 퇴직금은 안 쓰면 그냥 숫자예요. 매달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이 아니잖아요. 84만 원. 이게 진짜 내 돈입니다. 이게 내 생활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있는 거예요. 주변에서 그래요. 그래도 집 있으니까 낫지. 퇴직금 있으니까 걱정 없겠다. 그 말 들으면 그냥 웃습니다. 속으론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당신은 모르는구나. 집 있어도 밥은 사 먹어야 해요. 관리비는 내야 하고요. 퇴직금 있어도 지금 당장 쓸 돈은 84만 원이에요. 이게 현실입니다. 자식들한테도 말 안 했어요. 엄마 사실 빠듯하다. 이런 말 못 하겠더라고요. 걱정할까 봐요. 자기들도 바쁘잖아요. 애 키우고 대출 갚고 거기다 엄마 걱정까지 시키기 싫었습니다. 그냥 괜찮은 척해요. 엄마 잘 지내? 하면 응 잘 지내 그래요. 청소 일하는 것도 안 말했거든요. 알면 마음 아파할 것 같아서요. 가끔 생각합니다. 뭘 잘못했나? 더 모았어야 했나? 개인연금 들걸?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먹고 살기 바빴거든요.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노후 준비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게 현실이었어요. 후회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사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일하는 거예요. 84만 원으론 안 되니까 60만 원 더 버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혼자가 되고 알게 됐어요. 노후는 가진 게 아니라 들어오는 돈이더라고요. 통장에 찍히는 돈이 얼마냐? 그게 생활이에요. 그게 마음의 여유고요. 5억이 있어도 84만 원으로 살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늘 계산하게 되고 늘 조심하게 돼요. 이게 제가 배운 거예요. 좀 늦게 배웠죠.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어요. 시간은 안 돌아가니까요. 그래서 저는 지금 할 수 있는 것만 합니다. 첫 번째는 일이에요. 몸이 버텨줄 때까지 일하는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는 거 힘들죠. 허리 아픈 거 힘들고요. 근데 60만 원이 들어오잖아요.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커요. 84만 원이랑 144만 원이랑은 완전히 다른 삶이거든요. 쉬고 싶은 날도 있어요. 근데 참습니다.
지금 아니면 언제 벌겠어요. 70대 되면 이 일도 못할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 쓰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것만 사요. 예전에는 마트 가면 이것저것 집었거든요. 지금은 장바구니에 담았다가도 다시 내려놔요. 이거 꼭 필요한가? 없어도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외식도 거의 안 해요. 커피도 밖에서 안 사 먹어요. 집에서 타 먹으면 되거든요. 작은 거 하나하나가 다 돈이에요. 아끼는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건강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아프면 끝이거든요. 병원비도 문제지만 일을 못 하잖아요. 일 못하면 60만 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84만 원으로 살아야 해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무리 안 해요. 아프면 쉬고요. 약 먹을 거 꼬박꼬박 먹어요. 혈압약 빼먹으면 안 되거든요. 건강검진도 꼭 받습니다. 무료로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챙겨요. 네 번째는 퇴직금 안 건드리는 거예요. 이건 진짜 마지막이에요. 지금 손 떼면 안 됩니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멈출 수가 없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줄어들어요. 그러다 보면 없어져요. 5천만 원이 많아 보여도 한 달에 50만 원씩 쓰면 8년이에요. 100만 원씩 쓰면 4년이고요. 금방이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안 건드리려고 합니다. 진짜 급할 때, 정말 어쩔 수 없을 때만 쓰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마음 편하더라고요. 물론 자식들이 잘해줘요. 명절에 용돈도 주고 가끔 맛있는 것도 사다 주고 고맙죠. 근데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자식들도 자기 살기 바빠요. 대출 갚아야지, 애들 교육비 들어가지. 거기다 엄마한테까지 돈 보내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대를 안 해요. 주면 고맙고 안 줘도 괜찮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어요. 일하고 아끼고 건강 챙기고 퇴직금 안 건드리고 자식들한테 기대 안 하고 이게 제가 찾은 방법이에요.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냥 버티는 거예요. 하루하루 버티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노후 준비 잘하셨네요. 집도 있고 퇴직금도 있고 웃었어요. 준비 잘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된 거예요. 제대로 준비했으면 지금 새벽에 안 나가도 됐을 거예요. 매달 들어오는 돈이 더 있었겠죠. 근데 없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래도 감사해요. 건강하니까요. 일할 수 있으니까요. 지붕 있는 집에서 자니까요. 이것만 해도 다행인 거예요. 더 힘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 생각하면 저는 나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평 안 하려고요. 그냥 주어진 대로 삽니다. 오늘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있고 퇴직금 있고 겉으로 보면 괜찮아 보여요. 근데 매달 84만 원으로 사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일하러 나가는 거고요. 자산이 있어도 현금이 없으면 힘들어요. 이게 제가 혼자 되고 배운 거예요. 좀 늦게 알았죠.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저랑 비슷한 분들 계실 거예요. 있는 건 있는데 쓸 수 있는 돈이 없는 분들, 매달 빠듯하게 사시는 분들, 혼자가 아니에요.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아직 시간 있으신 분들, 지금이라도 준비하세요.
매달 들어오는 돈, 그게 노후의 전부예요. 자산 말고 현금 흐름이요. 저는 계속 버틸 거예요. 몸이 버텨줄 때까지 일하고, 아끼고, 건강 챙기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겁니다. 여러분도 힘내세요. 같이 버텨요.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 좋아요랑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저는 중견 제조업체에서 영업부장으로 32년 일했습니다. 정년까지 채우고 퇴직했어요. 아내는 은행에서 28년 근무했고요. 둘 다 국민연금 받고 퇴직연금도 있어요. 합치면 월 300만 원이 들어옵니다. 적은 돈 아니잖아요. 집도 있고 대출도 없고 애들 다 독립했어요. 퇴직할 때 생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노후 걱정은 없겠다. 여유롭진 않아도 조금씩 모으면서 살 수 있겠다. 근데요. 퇴직하고 2년 지났는데 통장 잔고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모으는 게 아니라 까먹고 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매달 300만 원이 찍히니까 괜찮은 줄 알았거든요. 문제는 나가는 돈이었습니다. 어디로 새는지도 모르게 조금씩 조금씩. 아내도 저도 몰랐어요. 아니, 모른 척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버는 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우리 부부가 왜 이렇게 됐는지 처음부터 말씀드릴게요. 퇴직하고 2년이 지났을 때였어요. 저녁 먹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아내가 TV를 보다가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TV 바꾸자. 10년 넘었잖아. 화면도 어두워지고 소리도 예전 같지 않았거든요. 리모컨도 버튼이 잘 안 눌렸습니다. 근데 그동안 참았어요. 퇴직했다고 바로 이것저것 사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2년 동안 아꼈으니까 이제 하나 정도는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요즘 65인치 괜찮은 거 200만 원이면 되더라고요. 주말에 가전 매장 가기로 했어요. 아내도 신이 났습니다. 가기 전에 통장을 확인했어요. 얼마나 모였나 보려고요. 없었습니다. 2년이에요. 매달 300만 원씩 들어왔어요. 제 국민연금, 아내의 국민연금, 퇴직연금까지 합쳐서요. 24달이면 뭐라도 모여 있어야 하잖아요. 많이 바라지도 않았어요. 몇백만 원이라도 있으면 됐거든요. 근데 통장 잔고가 퇴직할 때랑 비슷했습니다. 아니, 비슷하면 다행이에요. 오히려 줄어 있었습니다. 처음엔 제가 잘못 본 줄 알았어요. 눈이 침침해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핸드폰 글씨를 크게 해놓고 다시 봤어요. 맞았습니다. 손이 떨리더라고요. 아내한테 보여줬습니다. 아내도 한참 들여다봤어요. 이상하다. 우리 뭐 큰 거 썼었나? 생각해봤습니다. 차 바꾼 것도 아니에요. 해외여행 간 것도 아니고요. 큰 병원비 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애들한테 목돈 보낸 적도 없었어요.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거든요. 32년 동안 아침마다 출근하다가 이제 안 해도 된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알람 없이 눈 떠지면 일어나고 눈치 볼 사람도 없었습니다. 아내는 저보다 1년 먼저 퇴직한 상태였고요. 둘이 늦잠 자고 늦은 아침 같이 먹었습니다. 오후엔 산책도 하고 마트도 같이 갔어요. 이게 노후구나 싶었습니다. 연금 들어오면 외식도 하고 필요한 것도 샀어요. 근데 사치하진 않았습니다. 비싼 거 안 먹었어요. 옷도 거의 안 샀고 골프도 안 쳤어요. 그냥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왜 돈이 없는 거예요? TV는 그날 안 샀습니다. 가전 매장 안 가고 집에 앉았어요. 거실 탁자 위에 통장을 펴놓고 1년치 내역을 훑었습니다. 들어오는 건 똑같았어요. 매달 25일 300만 원. 문제는 나가는 쪽이었습니다. 자동이체가 줄줄이 있었어요. 보험, 모임 회비, 이름 모를 구독료. 하나하나는 작았습니다. 3만 원, 5만 원, 7만 원. 대수롭지 않은 금액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10개가 넘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거 다 뭐야? 아내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몰라.
이렇게 많았어? 우리 둘 다 몰랐습니다. 매달 이렇게 빠져나가는 줄. 통장에 찍히는데 왜 몰랐을까요? 들어오는 것만 봤던 거예요. 나가는 건 안 본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오는데 왜 모자라지? 아내도 안 자고 있었어요. 서로 말은 안 했지만 같은 생각하고 있었을 겁니다. 200만 원짜리 TV 하나 사려다가요. 우리 부부 현실을 봤습니다. 알고 보니 문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통장 내역에서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온 게 보험이었어요. 자동이체로 빠져나가는 항목을 세어봤습니다. 보험이 10개였어요. 잠깐 10개? 저도 놀랐습니다. 분명히 8개였거든요. 실비보험은 기본이잖아요. 저 하나, 아내 하나. 요즘 세상에 실비 없으면 불안하니까요. 종신보험도 젊을 때 들어놓은 거 각자 있었고요. 암보험도 하나씩 있었습니다. 아내는 연금보험도 있었어요. 거기에 아내가 친구한테 들어준 거 하나. 그렇게 해서 8개. 이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10개였어요. 2개가 더 있었습니다. 언제 이렇게 늘어난 거지?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이거 뭐야? 나 처음 보는 건데. 아내가 잠깐 뜸을 들이더니 말했어요. 그거 은주한테 또 들었어. 은주요. 아내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보험 일한 지 꽤 됐습니다. 예전에 아내가 하나 들어준 거 알고 있었어요. 그건 8개 안에 있었거든요. 근데 또 들었다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연락 왔거든. 좋은 거 나왔다고. 이건 진짜 좋은 거래. 보장도 넓고 나중에 도움 된다고. 친구가 그렇게 권하는데 안 들을 수가 없었어. 아내의 말로는 은주가 직접 집까지 왔대요. 서류 들고 와서 설명해주고 커피도 마시면서 수다 떨다가 사인했다더라고요. 옛날 친구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어떻게 거절해 그랬어요.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왜냐면요. 저도 하나 들어줬거든요. 막내 여동생이에요. 작년에 보험 일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오빠, 나 이번에 보험 시작했거든. 첫 달이라 실적이 필요해. 하나만 들어줘. 목소리가 조심스럽더라고요. 부탁하는 게 미안한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가족이잖아요. 안 들어줄 수가 없었어요. 월 5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야 뭐 생각했어요. 동생이 힘들다는데 5만 원 아까워하면 되겠어요. 막상 해보니까요. 그 5만 원이 문제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어요. 그래서 그거 뭔 보험인데? 제가 대답했습니다. 암보험. 아내의 얼굴이 굳었어요. 나도 암보험인데 예전 암보험 서류를 꺼내서 비교해봤습니다. 둘이 나란히 앉아서 하나하나 읽었어요. 보장 내용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우리 부부 원래 암보험이 각자 있었거든요. 거기에 또 들어준 거예요. 완전 중복이었습니다. 그제야 보험료를 다 계산해봤어요. 계산기 두드리면서 숫자를 적었습니다. 10개 합쳐서 월 60만 원이었어요. 60만 원이요. 300만 원 들어오는데 보험료만 60만 원이에요. 연금의 5분의 1이 보험료로 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1년이면 720만 원입니다. 2년이면 거의 1,500만 원 가까이 나간 거예요. TV 200만 원 아껴봤자 의미가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걸 왜 이제야 봤을까? 할 말이 없었어요. 둘 다 거절을 못한 거예요. 친구가 좋다고 하니까, 가족이 부탁하니까, 얼마 안 되는데 뭘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리고 서로한테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아내한테 안 말했고, 아내도 저한테 안 말했습니다. 굳이 말할 것도 아닌 것 같았거든요. 각자 이 정도쯤이야 했던 거예요. 근데 그게 둘 다였던 겁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지인 부탁으로 보험 들어주신 분. 월 5만 원이야. 부담 안 돼. 이 말 듣고 사인하신 분. 그거 지금도 빠져나가고 있을 거예요. 저희처럼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보험만 문제가 아니었어요. 통장을 더 내려봤습니다. 빠져나가는 게 또 있었어요.
보험만 문제였으면 좋겠다 싶었습니다. 근데 통장을 더 보니까요. 카드 값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매달 카드로 빠져나가는 돈이 100만 원이 넘었습니다. 뭘 이렇게 썼나 싶었어요. 카드 내역을 뽑아봤습니다. 식당이 많았어요. 고깃집, 한정식, 중국집. 혼자 먹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생각났어요. 다 제가 쏜 거였습니다. 퇴직하고 나서 후배들을 자주 만났어요. 회사 다닐 때 같이 일했던 후배들이요. 한 달에 두세 번은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밥 한번 먹어요. 선배님, 오랜만에 뵙고 싶어요. 반가웠어요. 퇴직하면 사람들이 안 찾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연락이 오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만나면 당연히 제가 냈어요. 후배들이잖아요. 제가 낼게요. 그러면 됐어. 내가 쏠게 했습니다. 습관이었어요. 회사 다닐 때도 늘 그랬거든요. 선배가 내는 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문제는 퇴직했는데도 그걸 계속했다는 거예요. 한 번 만나면 10만 원은 나갔습니다. 고기에 술 한잔 하면 15만 원도 넘었어요. 한 달에 3번이면 40만 원이에요. 1년이면 거의 500만 원입니다. 아내는 몰랐어요. 후배들 만나고 왔어. 그러면 그래, 좋았겠네 하고 끝이었거든요. 얼마 썼는지는 안 물었습니다. 저도 굳이 말 안 했고요. 근데 카드 내역에 다 찍혀 있었어요. 아내가 그걸 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후배들 밥 사줬다고 하기엔 금액이 너무 컸거든요. 생각해보니까 후배들만 만난 게 아니었어요. 동창들도 만났습니다. 고등학교 동창 모임이 있거든요. 2달에 한 번씩 모였어요. 거기서도 가끔 제가 쐈습니다. 오늘 내가 쏠게. 다들 고생했어. 그 한마디가 좋았어요. 대접받는 것보다 대접하는 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체면이었습니다. 퇴직해도 쪼들리는 모습 보이기 싫었어요. 쟤 퇴직하더니 달라졌네 소리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더 쐈어요. 없는 척 못했습니다. 손주한테도 그랬어요. 손주가 올 때마다 용돈을 줬거든요. 할아버지가 사줄게 이 말을 달고 살았습니다. 마트 가면 과자 사주고, 밖에 나가면 아이스크림 사주고, 용돈도 줬어요. 한 번 오면 5만 원, 10만 원씩.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손주 보면 지갑을 열었어요.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둘 다 그랬습니다. 손주한테 쓰는 건 아깝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쌓이니까 돈이었습니다. 카드값을 정리해 보니까요. 외식비, 모임비, 손주 용돈, 이것만 합쳐도 한 달에 50만 원은 나갔어요. 어떤 달은 70만 원도 넘었습니다. 보험 60만 원에 이것까지 더하면요. 130만 원이에요. 300만 원 중에 130만 원이 이렇게 나간 거예요. 절반 가까이가 새고 있었던 겁니다. 솔직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줄여? 후배 만나서 나 돈 없어 그래야 해? 손주한테 할아버지 용돈 없어 그래야 하는 거야?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지? 아내가 대답 안 하더라고요. 한참 있다가 말했어요. 당신만 그런 거 아니야. 아내도 쓴 게 있었습니다. 친구들 만나면 커피값 내고, 손주 올 때마다 뭐 사주고, 시장 가면 이것저것 사들고 오고, 우리 둘 다 그랬던 거예요. 쓰면서도 몰랐습니다. 티가 안 나니까요. 한 번에 10만 원, 5만 원. 그게 모이면 얼마인지 생각을 안 했어요. 통장엔 찍히는데 왜 몰랐을까요? 안 본 거예요. 보기 싫었던 건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싸웠습니다. 처음엔 그냥 정리하는 거였어요. 통장 내역 보면서 뭐가 뭔지 적어보자고 했거든요. 거실 탁자에 종이 펴놓고 항목별로 나눴습니다. 보험, 외식, 모임, 경조사, 기타 하나씩 적었어요. 근데 적다 보니까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아내가 먼저 말했습니다. 당신 후배들 만나느라 쓴 돈이 이게 뭐야? 한 달에 40만 원이 넘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 말투가 거슬렸습니다. 마치 저만 문제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받아쳤어요. 당신은
은주한테 보험 또 들어준 건 뭔데? 좋은 거 나왔다고 해서 또 들었다며?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친구가 권해서 그런 거잖아. 당신은 후배들한테 밥 사주느라 그 돈 쓴 거 아니야? 서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나는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쓴 거야. 나도 마찬가지야. 친구인데 어떻게 거절해? 둘 다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땐 몰랐어요. 내 건 이유가 있고 상대방 건 낭비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손주한테 용돈 준 것도 있잖아. 한 번 오면 10만 원씩 줬으면서. 그 말에 제가 화가 났어요. 당신도 줬잖아. 할머니가 사줄게. 맨날 그랬으면서 나만 쓴 것처럼 왜 그래? 아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래, 나도 썼어. 근데 당신이 더 썼잖아. 후배들 밥값이 얼마야? 한 번에 15만 원씩. 저도 일어났어요. 그럼 당신 친구들 만나서 커피 값 낸 건? 시장 가서 이것저것 사온 건? 그것도 다 합치면 만만치 않아. 막말이 오갔습니다. 누가 더 썼네. 누가 잘못했네. 서로 손가락질했어요. 나도 아껴 쓴다고 썼어. 근데 당신은 밖에서 뭘 쓰는지 나한테 말도 안 했잖아. 할 말이 없었어요. 맞았거든요. 저도 말 안 했고 아내도 말 안 했어요. 각자 썼습니다. 서로 몰랐고요. 그날 밤 말을 안 했습니다. 아내는 안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있었어요. TV 소리만 켜놓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날도 말이 없었어요. 밥상은 차려져 있었는데 같이 안 먹었습니다. 아내가 먼저 먹고 치웠더라고요. 저는 혼자 먹었어요. 사흘이 지났습니다. 집 안이 조용했어요.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먹어. 응, 그게 다였어요. 나흘째 되던 날 아내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탁자 앞에 앉더니 말했어요. 이러면 안 되잖아.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싸운다고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서로 탓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었어요.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미안해. 나도 너무했어. 아내가 고개를 숙였어요. 나도 미안해. 당신만 탓할 게 아니었어.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거실 시계 소리만 들렸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진짜 한번 정리해보자. 뭐가 문제인지 제대로 보자고. 그래야 했습니다. 싸울 게 아니라 같이 봐야 했어요. 우리 둘 다 잘못한 거니까요. 그날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처음부터 다시 봤어요. 이번엔 싸우지 않고 그냥 사실만 보기로 했습니다. 근데요, 보면 볼수록 문제가 더 나왔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화해하고 나서 다시 통장을 봤습니다. 이번엔 싸우지 않기로 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 따지지 말고 그냥 사실만 보자고요. 종이를 꺼내서 항목별로 적었습니다. 보험, 카드값, 자동이체 하나씩 정리했어요. 보험은 이미 봤으니까 알았습니다. 월 60만 원. 카드값도 대충 파악했어요. 외식비, 손주 용돈 합쳐서 월 50만 원 정도. 여기까지는 알고 있었어요.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자동이체 항목을 하나씩 확인했어요. 이름만 봐서는 뭔지 모르는 것들이 있었거든요. 이거 뭐야? 아내가 물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핸드폰으로 검색해 봤습니다. 구독 서비스였어요. 언제 가입했는지도 모르겠는 거. 한 달에 9,900원. 안 쓰는데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3개였어요. 합치면 월 3만 원. 1년이면 36만 원이에요. 쓰지도 않는 것에 36만 원을 버린 거예요. 안에 쪽도 있었습니다. 쇼핑몰 멤버십이요. 가입하면 할인된다고 해서 들었대요. 월 4,900원. 근데 거기서 산 적이 없었습니다. 1년 넘게 그냥 빠져나갔어요.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왔습니다. 핸드폰 부가 서비스, 통신사 구독, 앱 결제. 하나하나는 몇천 원이에요. 근데 다 합치니까 월 7만 원이 넘었습니다. 몰랐어요. 가입할 때는 뭐 이 정도쯤이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쌓여 있었습니다. 경조사비도 문제였어요. 1년치 내역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결혼식, 장례식, 돌잔치, 칠순, 이런 게 한 달에 한두 번은 있었어요. 한 번에 10만 원, 20만 원, 많을 때는 30만 원도 냈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이 사람 누구야?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은행 다닐 때 같이 일했던 분 아들. 솔직히 얼굴도 기억 안 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청첩장이 오니까 안 갈 수가 없었대요. 같이 일했는데 어떻게 안 가 그랬다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후배, 부모님 칠순, 후배가 연락해서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안 갈 수가 없었어요. 축의금 20만 원 냈습니다. 이런 게 1년에 몇 번씩 있었어요. 다 합치니까 연간 150만 원이 넘었습니다. 한 달로 치면 12만 원이에요. 모임비도 있었습니다. 저는 등산 모임이 있거든요. 한 달에 2번 갔어요. 회비가 월 3만 원이고 갈 때마다 밥값, 술값 따로 냈습니다. 한 번 가면 5만 원은 썼어요. 월 13만 원이에요. 아내는 성당 모임이 있었습니다. 월 2만 원 회비에 봉사활동비, 식사비, 합치면 월 7만 원 정도 나갔대요. 다 적어놓고 계산해 봤습니다. 보험 60만 원, 외식, 손주 용돈 50만 원, 구독료, 부가 서비스 7만 원, 경조사비 월 평균 12만 원, 모임비 20만 원, 합치면 149만 원이에요. 300만 원 중에 149만 원, 딱 절반이었습니다. 남는 151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했어요. 공과금, 관리비, 식비, 교통비, 병원비, 이걸 다 151만 원으로요. 될 리가 없었습니다. 아내가 계산기를 내려놓으면서 말했어요. 우리가 바보였어. 맞았어요. 들어오는 것만 보고 살았습니다. 300만 원이 들어오니까 괜찮은 줄 알았어요. 나가는 건 안 봤습니다. 보기 싫었던 거예요. 이제는 알았습니다. 문제가 뭔지. 근데요. 아는 것과 해결하는 건 다른 문제였어요. 문제가 뭔지는 알았습니다. 이제 줄이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요. 쉽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보험부터 손대기로 했어요. 월 60만 원이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중복되는 건 정리하자고 했습니다. 막내 여동생한테 들어준 암보험이요. 원래 있는 거랑 중복이었잖아요. 그거 해지하면 월 5만 원이 줄어요. 아내가 은주한테 들어준 것도요. 역시 암보험이고 중복이었습니다. 그것도 해지하면 5만 원, 둘 합쳐서 월 10만 원, 1년이면 120만 원이에요. 근데요. 전화해보니까 쉽게 안 되더라고요. 보험회사에 전화했습니다. 해지하고 싶다고 했어요. 상담원이 말하더라고요. 지금 해지하시면 환급금이 거의 없으세요. 2년 더 유지하시면 해지환급금이 올라갑니다.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잠깐 멈췄습니다. 환급금이 거의 없다고요. 1년 넘게 냈는데 60만 원 넘게 낸 건데 돌려받는 게 10만 원도 안 된대요. 아깝더라고요. 그냥 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상담원 말대로 2년만 더 유지하면 환급금이 올라간다는데 근데 2년이면 또 120만 원을 더 내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해지하자니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깝고 유지하자니 계속 나가는 돈이 부담되고 아내한테 말했어요. 이거 어떡하지? 아내도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도 전화해봤는데 똑같대. 은주한테 들어준 보험도 마찬가지였어요. 해지하면 손해, 유지해도 손해, 어느 쪽이든 손해였습니다. 그리고 더 어려운 게 있었어요. 사람 문제요. 제가 막내 여동생한테 전화했습니다. 보험 얘기 꺼내려고요. 근데 막상 말이 안 나왔어요. 오빠, 보험 해지할게 이 말이요. 입에서 안 나왔습니다. 동생이 열심히 일하고 있거든요. 첫 해가 제일 힘들다고 들었어요. 실적 채우느라 고생하고 있는데 오빠가 해지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실적에서 빠지는 거 아닌가? 불이익 받으면 어떡해? 결국 말 못했습니다. 별일 없지? 그러고 끊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은주한테 연락해서 해지한다고 말해야 하는데 친구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해 그러더라고요. 은주 체면도 있잖아. 그래서 보험은 그대로 두기로 했습니다. 일단 보류요. 언젠간 정리해야 하는데 지금은 못하겠다. 그렇게 미뤘어요. 구독 서비스는 좀 끊었습니다. 이건 사람이 없으니까요. 핸드폰으로 해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도 쉽지 않았어요. 해지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앱을 이리저리 눌러봤는데 안 나와요. 결국 고객센터에 전화했습니다. 상담원 연결하는 데만 20분 걸렸어요. 겨우 연결됐는데요. 상담원이 말하더라고요. 정말 해지하시겠어요? 지금 해지하시면 혜택이 사라지는데요. 한 달만 더 써보시고 결정하시는 건 어떠세요? 귀찮았습니다. 그냥 끊고 싶은데 자꾸 붙잡더라고요. 아니요, 해지할게요. 3번은 말했어요. 그제야 해지됐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씩 끊었어요. 쓰지도 않는 구독 서비스 3개, 아내 쇼핑몰 멤버십, 통신사 부가 서비스. 다 끊는데 일주일 걸렸습니다. 월 7만 원을 줄인 거예요. 1년이면 84만 원이에요. 적은 돈 아니잖아요. 근데요. 해놓고도 기분이 이상했어요. 60만 원짜리 보험은 못 끊었거든요. 사람 때문에, 체면 때문에, 미안해서 7만 원은 끊었는데 60만 원은 못 끊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돈 때문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친구한테, 가족한테 해지한다고 말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어. 돈을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관계가 걸려 있었어요. 그게 제일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하나는 알았어요. 한꺼번에 다 못 바꾼다는 거. 작은 것부터 하나씩,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 보험은 나중에 다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못 끊겠으니까요. 대신 다른 걸 줄여보기로 했어요. 보험은 못 끊었지만 다른 건 줄여보기로 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요. 제일 먼저 바꾼 건 후배들 만나는 거였어요. 퇴직하고 나서 후배들 연락 오면 다 나갔거든요. 반가우니까요. 근데 매번 제가 냈잖아요. 그게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이번엔 다르게 해보기로 했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부장님, 밥 한번 먹어요. 예전 같으면 바로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번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좋지. 근데 이번엔 각자 내자. 전화기 너머로 잠깐 조용했어요. 네? 아, 네. 후배가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만나서도 좀 어색했어요. 계산할 때 제가 안 일어나니까요. 후배가 슬쩍 저를 보더라고요. 제가 말했습니다. 나 요즘 아끼고 있어. 미안하다. 그랬더니 후배가 웃으면서 말했어요. 아이고, 부장님, 당연히 각자 내야죠. 맨날 부장님이 내셔서 저희가 민망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허탈했습니다. 후배들도 불편했던 거예요. 저만 몰랐어요. 혼자 체면 차린다고 돈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뒤로 만남 횟수도 줄였습니다. 한 달에 3번 만나던 걸 한 번으로요. 그리고 만나면 각자 냈어요.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2번째부터는 괜찮았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 쓰던 게 10만 원도 안 나가게 됐어요. 손주 용돈도 바꿨습니다. 이건 아내랑 같이 정했어요. 손주가 오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경쟁하듯이 줬거든요. 할아버지가 사줄게. 할머니가 맛있는 거 사줄게. 둘 다 지갑을 열었어요. 한 번 오면 10만 원, 15만 원씩 나갔습니다. 이번엔 기준을 정했어요. 손주 올 때 용돈은 5만 원까지만, 간식은 한 가지만. 아내랑 약속했습니다. 둘 다 주지 말고 한 명만 주기로요. 처음엔 좀 그랬어요. 손주가 할아버지, 이거 사줘 하는데 안 돼가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아내가 옆에서 눈치를 주니까 참았습니다. 다음에 사줄게 그렇게 말했어요. 손주가 실망한 것 같았어요. 마음이 아팠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무너지니까요. 모임도 줄였습니다. 저는 등산 모임을 끊었어요. 한 달에 13만 원 나가던 거
처음엔 좀 서운했습니다. 같이 다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솔직히 등산이 좋아서 간 건 아니었어요. 사람들 만나러 간 거였습니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었어요. 아내는 성당 모임은 유지하기로 했어요. 대신 봉사활동 뒤에 밥 먹는 건 빠지기로 했대요. 그것만 해도 월 3만 원이 줄었습니다. 경조사도 기준을 정했어요. 이게 제일 애매했거든요. 안 갈 수도 없고 다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정했습니다. 직접 일했던 사람만 가기로요. 그 사람 가족 경조사는 안 가기로 했어요. 후배 부모님 칠순, 동료 자녀 결혼식 이런 건 축전만 보내기로 했습니다. 5만 원짜리로요. 직접 가면 20만 원인데 5만 원으로 줄이는 거예요. 미안했어요. 근데 다 갈 수는 없잖아요. 우리도 살아야 하니까요. 이렇게 하나씩 바꿨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났어요. 통장을 다시 봤습니다. 예전보다 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월 30만 원 정도. 근데 그게 큰 거였습니다. 1년이면 360만 원이에요. 2년이면 720만 원이고요. TV 세대 살 수 있는 돈이에요. 완벽하진 않았습니다. 보험 60만 원은 아직 그대로거든요. 그건 여전히 못 끊었어요. 근데 달라진 게 있었습니다. 이제는 돈이 어디로 가는지 알았어요. 몰랐을 때랑은 다릅니다. 알면 줄일 수 있거든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뭔가 쪼들리는 것 같아서 기분이 이상해. 저도 그랬어요. 손주한테 안 돼 하고 후배한테 각자 내자 하고 예전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 일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안 하면 우리가 진짜 무너지는 거예요. 쪼들리는 게 아니라 현실을 보는 거였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줄인 거 한번 정리해 봤어요. 후배 만남이요. 월 40만 원 쓰던 거 10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만남 횟수 줄이고 각자 내기로 했거든요. 월 30만 원 줄인 거예요. 손주 용돈이요. 월 15만 원 쓰던 거 5만 원으로 줄였습니다. 아내랑 기준 정해서 한 명만 주기로 했어요. 월 10만 원 줄인 거예요. 등산 모임 끊었습니다. 월 13만 원 나가던 거요. 처음엔 서운했는데 지금은 괜찮아요. 구독 서비스 정리했습니다. 쓰지도 않던 거 4-5개요. 월 7만 원 줄인 거예요. 경조사 기준 세웠습니다. 같이 일했던 사람 본인 경조사만 가고 가족 경조사는 축전만 보내기로요. 월 7만 원 정도 줄인 거예요. 다 합치면 월 67만 원이에요. 6개월이면 400만 원입니다. 비상금 통장에 350만 원이 모였어요. 예전엔 이것조차 없었습니다. 모으는 게 아니라 까먹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쌓이고 있어요. 그게 달라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보험 60만 원은 아직 그대로거든요. 막내 여동생한테, 아내 친구한테 말 못했어요. 언젠간 해야 하는데 아직은 못하겠습니다. 그래도 달라진 게 있어요. 예전엔 통장을 안 봤거든요. 연금 들어오면 괜찮겠거니 했습니다. 300만 원이 찍히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나가는 건 신경 안 썼습니다. 지금은 매달 1일에 통장을 봐요. 아내랑 같이요. 거실 탁자에 앉아서 지난달에 뭘 썼는지 확인합니다. 처음엔 귀찮았어요. 이걸 꼭 해야 해?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습관이 됐습니다. 보면 보여요. 어디서 샜는지, 뭘 줄일 수 있는지. 아내가 가계부를 쓰기 시작했어요. 핸드폰 앱으로요. 뭐 사면 바로바로 적습니다. 저도 카드 쓰면 아내한테 말해요. 오늘 5만 원 썼어. 예전엔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각자 쓰고 서로 몰랐습니다. 지금은 공유해요. 그게 제일 큰 변화였습니다. 통장도 나눴어요. 예전엔 하나였거든요. 연금 들어오는 통장에서 다 썼습니다. 보험도 빠지고, 카드값도 빠지고, 생활비도 빠지고, 뭐가 뭔지 모르게 섞여 있었어요. 지금은 3개로 나눴습니다. 연금 통장, 생활비 통장, 비상금 통장. 연금 들어오면 바로 나눠요. 생활비 통장에 150만 원 넣고, 보험료, 공과금 빠지는 건 원래 통장에 두고, 남는 건
비상금 통장에 넣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얼마 쓸 수 있는지 눈에 보여요. 후회도 있습니다. 왜 진작 안 봤을까? 퇴직하고 바로 정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2년 동안 새 나간 돈 생각하면 아깝습니다. 근데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에요. 더 늦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습니다. 5년, 10년 뒤에 알았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상상하기 싫습니다. 3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근데 왜 모자랐을까? 답은 간단했어요. 들어오는 건 알았는데 나가는 건 몰랐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지금 우리 부부 넉넉하진 않습니다. TV는 아직 안 바꿨어요. 10년 넘은 거 그대로 봐요. 화면 좀 어두워도 나오니까요. 언젠간 바꾸겠죠? 지금은 아니에요. 근데 불안하진 않습니다. 예전엔 불안했거든요. 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까요. 지금은 보여요. 그게 다릅니다. 여기까지가 우리 부부 이야기입니다. 월 300만 원. 적은 돈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돈으로 2년 동안 까먹고 살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들어오는 것만 봤어요. 나가는 건 안 봤습니다. 혹시 이런 분 계세요? 연금 들어오니까 괜찮겠거니 하시는 분. 통장 잔고 확인 안 한 지 오래된 분. 이 정도쯤이야 하면서 쓰고 계신 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가는 돈이 얼마인지, 어디로 새고 있는지. 저희도 TV 바꾸려다가 알았어요. 그때 안 봤으면 지금도 모르고 있었을 거예요. 완벽하게 안 해도 됩니다.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나씩. 그게 쌓이면 달라져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요. 주변 분들께 공유해 주시고요.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